자, 오늘은 시각장애 학생 교육개론 11장 저시력기구 지원과 교육입니다. 저시력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시력 학생이 입급해 있는 학급은 저시력 학생을 위한 학습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시력 학생에게 필요한 저시력기구 사용법이나 또는 잔존 시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는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지도서와 교과서를 활용해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기능시각이라고 하는 보조교과서입니다. 이 기능시각이 저시력 학생들이 학습이나 일상생활에서 저시력 기구를 사용하고 본인의 잔존 시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교사용 지도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조교과서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예시로 한 단원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확대경을 이용한 근거리 시력 활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근거리 활동에 본인에게 적합한 확대경을 선택을 해서 확대경을 사용해서 근거리 활동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대경 종류와 또 이 확대경별로 기능, 또 용도,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본인에게 적합한 확대경을 선정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적합한 활동 유형에 따라 적합한 확대경을 선정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입니다. 자, 저시력과 관련된 기초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대법입니다. 자, 확대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 거리 확대법, 크기 확대법, 각도 확대법, 투사 확대법이 있습니다. 자, 거리 확대법은 사물이나 자료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자료에 가까이 다가가면 사물이나 자료의 글자가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경 쓴 사람들 안경 벗고 잘 안 보이면 사물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대상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 크기 확대법은 자료나 사물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사기를 통해서 2배, 3배 더 크게 확대하거나 또는 교재 교고를 만들 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 크기 확대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각도 확대법입니다. 자, 각도 확대법은 여러분들 렌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확대경 또는 망원경을 사용하는 거죠.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렌즈의 굴절에 의해서 사물이나 대상이 렌즈를 통과할 때 굴절을 통해서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대경으로 보면 더 커 보이죠? 그게 일종의 렌즈의 굴절, 각도에 의해서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도 확대법이라고 하고요. 자, 투사 확대법은 카메라와 또 전자장치와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카메라에서 자료나 사물을 인식을 하면 모니터에 이 사물이나 자료가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자료를 전자장치를 통해서 모니터에 투사한다. 그래서 투사확대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빔 프로젝트도 투사확대법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저시력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독서 확대기, 우리가 확대독서기라고 하죠. 그것도 투사확대법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칠판이 잘 안 보이는 아이들 가장 앞자리에 앉히죠. 그게 바로 이제 상대적 거리확대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교사가 체육 시간에 여러 가지 시범을 보일 때 저시력 학생이 가까이 다가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대적 거리확대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 거리확대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크기확대법. 여러분들이 확대 교과서 있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확대 교과서를 사용해서 제공하거나 하는 것도 이 크기확대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배율의 확대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어느 걸 사용하든지 간에 아주 크게 확대가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확대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확대법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배율의 확대경을 사용해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확대경의 배율이 높아지게 되면 학생들이 어지럽거나 또는 조금만 봐도 눈에 피로를 호소하거나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자료도 조금 확대해서 제공을 하고 상대적 크기 확대법에 따라서 자료를 1.5배 정도 확대해서 제공을 하고 대신 확대경의 배율은 조금 더 낮춰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확대된 자료에 조금 낮춘 배율의 확대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 확대법과 상대적 크기 확대법을 갖다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확대, 높은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 거리 확대법과 크기 확대법을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교실이 있으면 교실의 앞자리에 앉히는 게 상대적 거리 확대법이죠. 근데 칠판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칠판의 글씨도 조금 더 크게 써주는 거죠. 선생님이. 칠판의 글씨를 평소보다 더 크게 써주는 거는 상대적 크기 확대법이죠. 거리 확대법과 크기 확대법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저시력 학생들이 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가지 확대법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과서죠. 자, 일반 교과서고요. 자, 확대 교과서죠. 자, 우리나라 교육부는 정책적으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확대 교과서랑 점자 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죠. 자, 이게 상대적 크기 확대법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자, 교실입니다. 자, 저시력 학생을 앞자리에 배치하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상대적 거리 확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만일 앞에 있는 게 칠판이라면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분필로 크게 쓴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 크기 확대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전자칠판을 통해서 내용을 크게 제시하는 거는 투사확대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일반 자료를 확대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각도확대법입니다. 일반 자료가 확대경을 통과하게 되면 커 보이죠. 그래서 각도확대법이라고 합니다. 골조를 통해서. 자, 네 번째가 이제 투사확대법의 대표적인 도구인 확대독서기입니다. 독서기 아래에는 보통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자료를 놓으면 카메라가 자료를 인식해서 자, 모니터에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제시하는 거죠. 지금 이 저시력 학생은 세 자리수, 두 자리수인가요? 덧셈 연산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이론은 확대 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확대 비는 여러분들이
인쇄 자료를 몇 프로 확대할 거냐, 몇 배 확대할 거냐, 이때 활용하거나 확대 독서기의 배율을 몇 배율로 확대하는 게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보통 확대 독서기의 배율은 우리가 라지 X를 씁니다. 2X라고 하면 이제 2배 확대하는 것이죠. 자료를. 자, 이제 150% 확대라고 하는 건 1.5배고요. 200%라고 하는 건 2배 확대를 하는 게 되겠죠. 보통 복사기로 인쇄 자료를 확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이 확대비를 구하는 공식은 확대 이전의 글자 크기 분의 확대 이후 글자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대 이전의 글자가 10포인트였는데 이 학생이 잘 보이지 않아서 30포인트로 확대했다 그러면 10분의 30이 돼서 3배가 되는 거죠. 3x 또는 300%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리 시력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이 현재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양안으로 검토해도 됩니다. 지금 확대경 디옵터를 구할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학생이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안으로 하셔도 돼요. 양안으로 했을 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가 30포인트였어요, 이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이 실제로 읽기를 바라는 글자 크기는 보통 해당 학년의 국어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최소한. 해당 학년의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11포인트다. 10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학생이 현재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가 30포인트니까 10분의 30해서 3배가 되는 거죠. 확대비는 3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00% 또는 독서확대기에서 3배 확대가 되게 버튼을 돌려서 보면 되는 거죠. 자, 저 아래에 있는 사례는 이제 민영이라는 학생이 현재 양안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가 24포인트예요. 근데 현재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글자 크기는 12포인트예요. 그렇다면 확대비는 어떻게 될까요? 확대비는 여러분들 여기 넣으면 되겠죠. 12분의 24는 2. 200% 프린트물을 200% 확대해 주거나 확대 독서기에서 2배율로 설정을 해서 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저시력 이론은 자, 학생의 눈과 사물 간의 거리 변화에 따라 확대와 시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사물과 학생의 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시 말하면 학생이 사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자료에 가까이 다가가면 크게 보이겠죠, 대상이. 크게 보이니까 잘 보이겠죠. 시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대신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보이는 범위가 넓은 범위 중심에서 사물의 특정 부분 중심으로 시야는 좁아지게 되겠죠. 자, 반대로 자, 물체와 사물과 눈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즉 사물이나 자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사물은 작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신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사물을 포함해서 사물 주변까지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물이나 자료와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할 것이냐, 멀리 떨어져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특히 이제 주변부 시야 손상이 있는 아이들, 우리가 망막 색소 변성이나 선천성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변부 시야 손상이 있죠. 다시 말하면 시야가 좁다는 얘기죠. 이 학생들은. 그래서 시야가 좁은 학생들은
사물이나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보이는 범위가 훨씬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전체를 보는 게 되게 어려워지죠. 주변부 시야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 사물이나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시야가 더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림 전체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야가 아마 좁은 아이들이 아마 이 교과서에 있는 이 돼지 그림을 보게 되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면 돼지가 다 안 보일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효과도 있는데다가 시야도 좁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안 보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교과서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봐야지 돼지의 전체 형상이 모양이 다 보일 수가 있겠죠. 대신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돼지의 전체 윤곽은 다 보이지만 선명하게 부분이 선명하게 자세하게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야가 좁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책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글자를 읽다 보면은 그림이 다 안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그림 전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보는 게 필요하겠죠. 거리 조절이 필요한 거죠. 중심부에 이제 시야 손상이 있는 아이들, 황반변성 같은 아이들이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암점이 있죠. 암점이.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이 그림에 있는 돼지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죠.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이 돼지는 작아지잖아요. 점점. 더 멀리 떨어지면 더 작아지고요. 근데 암점의 크기는 동일하잖아요. 항상. 안 보이는 부분은. 그러면 돼지를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암점이 있는 학생들은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암점은 요만한데 돼지는 커지는 효과가 있죠. 다가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암점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 시야 손상이 있는 학생들은 안 보이는 암점의 영향을 줄이려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보고자 하는 그림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암점은 그대로인데 반대로 주변부 시야 손상이 있는 학생들은 그림 전체가 다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야 손상으로 그래서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전체 윤곽을 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눈과 대상 간의 거리에 따라서 확대와 시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저시력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저시력 기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시력 기구는 크게 광학기구와 비광학기구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광학기구라고 하는 것은 렌즈를 사용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 확대경, 망원경 이런 것들이 광학기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비광학기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독서대라든가 아세테이트지라든가 타이포스코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광학기구에 속하는 것이죠. 자, 먼저 비광학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높낮이 조절이 되는 독서대, 또 경사도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겠죠. 높낮이도 조절이 되고 경사도 조절이 되는 거. 또 마찬가지로 높낮이도 조절이 되고 경사 각도도 조절되는 책상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 고개를 구부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자료를 봐도 눈의 피로감이 또 신체의 피로감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장기간 학습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척추가 붓거나 하는 그런 신체 변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 자세, 또 장기간 학습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특히 저시력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자료를 보려고 조명을 가리게 되겠죠. 어두워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의 자료에 그림자가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대나 책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조명이 어두워지는 문제나 또는 그림자 지는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바닥에 테이블 위에다 놓게 되면은 형광등에서 비춘 빛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눈으로 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대를 사용하게 되면 책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눈이 아니라 다른 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독서대죠. 이렇게 높낮이도 조절이 되고 또 각도도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앉은 키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고 또 조명이 잘 비추고 또 책으로부터 빛 반사가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 각도를 잘 조절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제 독서대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서류 처리라든가 또는 한 팔로 책을 잡고 다른 손으로 확대경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대를 사용할 때에는 자료랑 대비가 잘 되는 그런 배경색을 가지고 있는 독서대를 구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걸 구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분들 검정색이나 다크블루색 계열의 시트지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별게 아니지만 저시력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눈의 피로감이라든가 또는 자료에 대한 대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특수학교 가게 되면 이런 높낮이나 각도가 조절되는 책상을 많이 사용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독서대랑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개인용 스탠드입니다. 자, 개인용 조명 장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조명 장치를 구입할 때에는, 개인용 스탠드를 구입할 때에는 밝기가 그래도 두세 단계로 조절되는 게 좋아요. 너무 밝으면 눈부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단계나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좋고요. 또 이 조명등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형 모양이죠.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조명등이. 그런 것들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명등이 눈에 비치지 않도록 책만 향할 수 있도록 조명등의 방향이 조절이 되는 게 좋고요. 방향이 조절이 안 될 때에는 눈 뒤쪽에다가 위치를 시키면 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책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스탠드의 위치를 또 잘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눈부시지 않으려면 또 조명등, 일자형 조명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명등의 방향이 조절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게 되면 책만 비출 수 있도록 방향을 틀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할로겐, 자연광이랑 비슷한 그런 조명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 사용해도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명등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교 전체에 있어서 조명은 밝기 수준은 균일한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력 문제로 인해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거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할 때 적응을 잘 못하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암순응과 명순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균일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보게 되면 눈부심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이 있죠. 또 밝은 조명을 좋아하는 안 질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질환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기능시각 겉목표라든가
또 우리가 객관적 시각 검사에서 개인용 스탠드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근거리 시력이나 대비감도의 향상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용 스탠드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안질환, 기능시각 겉목표 또는 객관적 시력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눈부심도 우리가 무홍체증이라든가 선차선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도 역시 질환에 따라서 눈부심을 느낍니다. 백색증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능시각 겉목표에서 우리가 면담이나 또는 관찰을 통해서 눈부심을 느끼는지 안 느끼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눈부심을 느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부심을 감소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명등이 얼굴 쪽에 있기보다는 얼굴 뒤쪽에, 눈 뒤쪽에 있으면 눈부심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명등이 일자형 조명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빛이 책만 비추도록 방향을 이렇게 틀면 좋겠죠. 그리고 교실에서 자리 배치를 할 때에는 창을 등진 자리에 배치하는 게 좋고요. 밝은 걸 좋아한다. 근데 눈부신 건 싫다. 그러면 창가에 가까운 데 위치하되 창을 등지게 자리 배치하는 게 좋고요. 또 교실의 밝기를 유지하면서 눈부심을 줄이려면 밝은색 계열의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극장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어두운 계열의 블라인드를 사용하게 되면 교실의 밝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광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밝은 거를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은색 계열의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부심을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빛 반사가 없는 칠판, 화이트보드, 무광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타이포스코프죠. 우리가 이제 타이포스코프랑 유사한 어떠한 용도로 개발된 것들이 라인 가이드 또는 리딩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양이나 형태가 타이포스코프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타이포스코프는 이제 어떤 아이들이 사용합니까? 주로 시야 손상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시야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 어떤 자료를 이렇게 일정하게 따라가면서 보는 능력이 부족하죠. 이거 우리가 추시라고 하죠. 정지되어 있는 어떠한 대상이나 자료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걸 갖다가 추시라고 하는데 시야가 손상된 아이들이 이 추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어떤 책을 읽을 때 글줄을 갖다가 쭉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따라가면서 읽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읽다가 그 다음 줄로 건너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즉 추시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타이포스코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라인 가이드, 리딩 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것들은 보통 검정색이라든가 아니면 다크 블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색깔이. 그래서 흰색보다 이런 다크, 어두운 계열이 여러분들 눈부심도 감소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안에 있는 글자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대비 증진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리딩 가이드나 라인 가이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가운데에 아세테이트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테이트지 어떤 건지 아시죠? 보시게 되면 자, 타이포스코프 또 리딩 가이드 다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정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나져 있죠. 여기에 노란색 계열의 필름, 비닐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부착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노란색 계열이 여러분들 노란색 필름 비닐이 훨씬 더 대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눈이 편안하고. 그래서 타이포스코프에 이렇게 아세테이트지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종류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세테이트지죠.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A4 용지나 B5 용지 사이즈의 얇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세테이트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노란색 계열을 보통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아세테이트지를 사용하게 되면 대비가 조금 더 증진이 되고 눈의 피로감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높이고 눈의 피로감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노란색 계열이. 그리고 눈부심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비 감도가 좀 낮은 학생들이 있죠. 각막 콘탁이라든가 선천성 백내장 같은 이렇게 이런 질환들이 보통 이제 대비가 좀 낮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능시각 겉목표를 통해서 대비에 어려움 있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객관적 시각 검사에서 대비 감도 검사 있죠. 그래서 평균 수준, 정상 수준보다 낮은 범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 감도가 이런 아세테이트지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서를 보게 되면 참고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뭐 참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 안에 놓고 이 바탕색과 글자색이 잘 대비가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세테이트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쓰기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라이팅 가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시력 학생들이 노트에 줄을 따라가면서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박또박.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쓰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줄을 맞춰서 쓰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굵은 줄이 쳐져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력이 더 나쁜 아이들은 이렇게 쓰기 가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줄을 맞춰서 쓰기도 조금 더 수월하죠. 또 대비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선 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노트형 쓰기 가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는 주소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렌즈를 사용하는 광학기구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안경이죠. 저시력 학생들도 굴절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사용하면 약간의 시력에 어떠한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안경을 통해서 교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눈부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질환이라든가 기능시각 겉목표 평가 등에서 눈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이 착색 렌즈,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란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선글라스를 사용하더라도 시력이 감소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비를 높여줄 수 있고요. 당연히 눈부심도 감소시켜줄 수 있고요. 그런 장점 때문에 노란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노란색 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색깔들도 사용을 합니다. 푸른 계열이라든가 브라운 계열도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선글라스를 이제 이 착색 렌즈를 갖다가 결정할 때 렌즈의 색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시력이 감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눈부심은 많이 감소하지만 시력도 같이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가 높지 않게 착색 렌즈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확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경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고 계시면 시각장애 학생의 저시력 학생의 연령이나 또는 중복장애 여부 또는 지체장애 동반 여부 또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확대경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플랫베드 또는 집광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플랫베드 확대경은 외부의 빛을 모아서 렌즈 아래쪽으로
밝게 비추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눈부심을 많이 느끼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광학대경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 이 직광학대경은 초점거리를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책 위에다가 올려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손잡이형 확대경을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집광 확대경은 아주 높은 배율, 고배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스탠드형 확대경입니다. 말 그대로 세워놓고 사용하는 확대경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에다가 스탠드를 세워놓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보는 확대경이죠. 이것도 이제 초점거리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수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책과 확대경 간의 그 거리를 갖다가 유지하기가 좀 어렵거나 또는 초점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스스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어린 학생이거나 또는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저시력 학생이거나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형 확대경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막대 확대경입니다. 우리가 바 확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막대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확대경 안에 이렇게 빨간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 줄이나. 그래서 한 라인 한 라인 이렇게 문장을 따라가면서 문장의 글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시 능력이 특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은 좋고 시야는 좁아서 시력은 양호한데 시야가 너무 좁아서 글줄을 건너뛰거나 자주 놓치는 학생들은 막대역 확대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대 확대경은 고배율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저배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이 양호하면서 시야가 좁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손잡이형 확대경입니다. 자, 손잡이형 확대경은 이제 손으로 잡고 자료로부터 확대경의 배율을 고려해서 적절한 거리, 초점 거리를 유지해야지만 해당 배율에 선명하고 확대된 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점 거리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거리를 갖다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책을 읽을 때.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 학생들이 스탠드형 이 손잡이형 확대경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확대경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조명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조명이 밝게 비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확대경을 같이 잡고 확대경 사용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렌즈의 사이즈가 큰 걸 사용하는 게 아이들이 읽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작은 걸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읽기가 불편하고 또 눈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렌즈의 사이즈가 큰 거, 또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확대경이 이제 안경형 확대경과 안경 부착형 확대경이죠. 안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은 이렇게 안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확대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별로 없어야지만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들 안경에다가 좋은 쪽 눈에다가 이렇게 확대경을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낮은 배율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좋은 쪽 눈에다가 이렇게 안경에다가 부착을 하는 게 안경 부착형입니다.
이제 안경형이나 안경 부착형을 사용하게 되면 양손이 자유롭겠죠. 그래서 뭐 미술 시간이나 이럴 때 뭐 그림을 그리거나 또 만들기 활동을 할 때 이런 종류의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확대경을 선정하고 또 학습 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확대경을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연령이 낮은 취학전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점거리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초점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탠드형 확대경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수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뇌성마비를 동반하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도 자료와 확대경 렌즈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수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스탠드형 확대경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양손 사용이 필요한 미술 활동이나 만들기 활동 등을 수행할 때에는 안경형이나 안경 부착형 확대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 학생은 집광 확대경, 플랫패드 확대경이나 또는 조명이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형 확대경, 조명이 부착되어 있는 스탠드형 확대경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나오는 확대경들은 대체적으로 조명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만 높은 배열의 확대경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눈의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확대경의 배율이 높을수록 확대경 렌즈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굴절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렌즈 주변부의 왜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보면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렌즈 안에 보이는 글자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또 가독에도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배율의 확대경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기초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두 가지의 확대법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료도 조금 확대해주고 대신 조금 낮은 배열의 확대경을 이제 사용하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각장애 학생의 또한 시야 손상 특성에 따라서도 확대경의 배율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경 배율 디옵터를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사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부 시야 손상이 있는 학생들, 주변부 시야 손상 때문에 시야가 좁은 학생들은 적정 배율보다 조금 낮은 배율, 다시 말하면 최소 배율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배율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학생의 시야 범위 내에 적절한 글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 배율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심부 암점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암점의 효과를 감소시키려면은 보통 적정 배율보다 조금 더 높은 배율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율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 증거 기반으로 배율을 최종 확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선정해 놓고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경 배율 및 거리와 시야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야는 볼 수 있는 범위죠. 자료를 볼 때 시야가 넓을수록 보이는 글자 수와 단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창하게 자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경을 사용할 때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확대경의 배율이 높을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배율의 확대경이라도 렌즈의 사이즈가 조금 큰 걸 사용하는 게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눈과 렌즈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눈을 가까이 다가갈수록 렌즈 속으로 보이는 글자와 단어의 수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유창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료를 볼 때 먼저 초점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에 가깝게 눈을 다가가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속에 보이는 글자 수나 단어 수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더 넓어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자료와 눈 간의 거리를 우리가 작업거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와 눈 간의 거리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갖다가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렌즈와 자료 간의 거리는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배율에 맞게 선명하고 확대된 상을 얻으려면 초점거리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 초점거리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확대경 디옵터 분의 100cm죠. 이게 만일 20 디옵터 확대경이라고 하면 20분의 100cm 하면 5cm가 나오겠죠. 자료와 렌즈 간의 거리를 5cm 정도를 유지해야지만 해당 배율에 맞는 적합한 선명하고 확대된 상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확대경 사용법에서 중요한 게 초점 거리를 맞추고 초점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초점 거리를 맞추는 보통 방법은 처음에 확대경을 자료에다 대고요.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선명한 상이 조금씩 커지다가 초점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상이 갑자기 흐려집니다. 그 직전이 초점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취약전 학생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초점 거리를 자연스럽게 바로 유지할 수가 있으면 초점을 맞추고 바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점 거리를 맞추는 연습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주 작은 뭐 8포인트부터 뭐 12포인트, 30포인트까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숫자나 글자를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도형들을 사용을 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확대경을 사용을 해서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초점 거리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렌즈 속에 보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게임 형태로 이렇게 활동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제 이 도형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초점 거리를 맞추어도 아마 확인하기 어려운 크기의 도형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확대경의 배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건 이제 아동용이죠. 이제 숫자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숫자나 글자로 되어 있는 초점 맞추기 연습지를 활용하면 되고요. 동일하게 이제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작은 숫자들은 현재 배율의 확대경을 가지고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겠죠. 초점을 맞추어도 이제 너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확대경의 배율을 더 높은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망원경은 3m 이상의 원거리 활동에 주로 사용을 하죠. 자, 망원경의 종류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단안 망원경이죠. 한쪽 눈에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안 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통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단안 망원경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좋은 쪽 눈에 이제 단안 망원경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좋은 쪽 눈에 사용해야지만 낮은 배율의 확대경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보다 넓은 시야로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거리식 망원경입니다.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의 한쪽에다가 이렇게 망원경을 거는 겁니다. 그래 사용할 수 있는 망원경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안경 부착형 망원경입니다. 안경 렌즈에다가 소형의 망원 렌즈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소형 렌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비싸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에 보통 한 150만 원,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안경형 망원경이죠. 그 안경 모양이 이렇게 에, 망원경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각각 부착하기 때문에 양쪽 눈의 시력에 맞게 필요한 배율의 망원경을 각각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렌즈가 두 개라고 해서 더블 렌즈 안경형 망원경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높은 배율이 없습니다. 이 더블 렌즈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활동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망원경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망원경의 구조와 배율을 살펴보게 되면, 자, 망원경은 크게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 경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반 렌즈는 눈에다가 대는 위치고요. 대물 렌즈는 사물을 향하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경통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3m나 5m만 계속 보는 게 아니죠. 3m 봤다, 5m 봤다, 7m 봤다, 10m 봤다 하죠. 그래서 사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경통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망원경의 사양은 이렇게 망원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x라고 되어 있는 것이 10배율의 망원경이라는 의미고요. 20은 이 렌즈의 직경입니다. 망원경 렌즈의 직경을 이야기하고요. 20mm니까 대략 2c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야가 나옵니다. 이렇게 몇 도라고? 6도인가요? 8도인가요? 각도가 나오죠. 망원경의 배율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렌즈 속으로 보이는 주변 풍경이 좁아지는, 시야가 좁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오래 사용하면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같은 쪽의 팔로 잡는 게 안정적이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취학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다가 대고 팔꿈치를 대고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안경 부착형 망원경이죠. 이렇게 양손을 사용해야 될 때,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아니라 왠지 피아노 악보죠. 악보를 보면서 건반을 양손으로 쳐야 될 때는 이렇게 안경 부착형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 피아노 치기 활동도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양손으로 키보드를 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안경 부착형 망원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학습 활동이나 직업 활동에 이런 안경 부착형 소형 망원경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망원경을 사용하는 절차는 예를 들어서 뭐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을 본다 그러면 처음부터 눈에다가 망원경을 댄 상태에서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다. 일단 눈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이나 안내판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더라도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판이나 표지판의 위치를 향해서 응시를 합니다. 응시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망원경은 눈에다 갖다 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경통을 돌려서 거리에 따라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경통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고 안내판에 글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눈에 망원경을 댄 상태에서 이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찾는 게 아니다. 나은 상태에서 표지판이나 안내판의 위치를 찾고 그 상태에서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대고 경통을 돌려 초점을 맞춰서 안내판에 글자를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펴봤던 확대경이나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은 핸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 국내에 저시력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대경이나 망원경 종류를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구입이 필요할 때에는 핸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기능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기능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저시력 학생들이 본인의 잔존 시각을 학습이나 일상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야 손상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 시기능 훈련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나빠서 확대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이 시기능 훈련이 필요합니다. 확대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기능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시기능 훈련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현장에 보급된 기능시각 워크북이라고 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고시 기술입니다. 고시. 고시라고 하는 거는 한 지점을 눈으로 계속 응시하고 초점을 맞추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 여러분들 정확하게 창문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응시해서 눈으로 초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시가 있거나 안구진탕증이 있거나 또 시야가 좁은 학생들이 한 지점을 계속해서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가 안 되면 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고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습지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코나 입에다가 이제 점을 찍는 거죠. 이건 입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보고 곤충의 얼굴을 보고 입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이 모양으로 선을 그리는 거죠. 한 점을 계속 바라보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런 연습을 통해서 고시 기술을 기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망원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에다가 숫자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 2, 3m 거리에 떨어져서 학생이 망원경으로 이 숫자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한 이 고시 기술을 갖다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심회복이 기술입니다. 주로 이제 시야 중심부에 손상이 있거나 시야 가운데 암점이 있는 학생들이 중심회복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정면에 있는 사진이나 글자 및 단어가 보이지 않게 돼서 암점이 없는 주변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의 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심의 복이 방향이 이 시야 손상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왼쪽으로 돌려서 보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안구를 응시하거나 고개를 돌려보는 학생이 있고요.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 돌려서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심의 보기 방향은 이제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놀이 활동을 할 때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친구의 얼굴이나 또는 정면에 있는 장난감, 교구들이 안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중심부에 암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점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수평수직으로 나누었을 때,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이쪽이 훨씬 더 손상이 많이 되어 있죠. 왼쪽보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부의 어떠한 중심부로부터 주변부 시야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쪽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눈의 응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이 암점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에 따라서 중심부 시야 손상의 위치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중심의 보기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변부 시야가 왼쪽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을 응시하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의 보기를 살짝 위쪽으로 하죠. 정면을 보면 이렇게 암점이 있어서 정면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살짝 위쪽으로 응시하는 거죠. 그러면 암점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면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심의 보기 방향은 중심부 시야 손상의 정도나 형태에 따라서 보기 방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시력 학생들이 이제 사물이나 자료를 볼 때 고개를 돌려서 살짝 볼 때 이걸 나무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중심의 보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격려하는 게 좋고요. 이제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비장의 친구들이 이 중심의 보기를 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놀리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추시 기술입니다. 자, 추시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즉 정지되어 있는 사물이나 또는 자료 같은 이 목표물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목표물 전체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책을 읽을 때 문장이 있잖아요. 글줄이 있잖아요. 이 글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서 유창하게 제대로 읽는 게 바로 이 추시입니다. 추시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시야가 좁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추시의 개념은 정지되어 있는 목표물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기술이고요. 자, 추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5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시오 하는 연습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봤던 기능시각 워크북 그 책자 안에 있는 활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서 숫자 5를 놓치지 않고 다 체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추시하는 능력이 좋아지고요. 그러면 문장을 따라서 글줄을 놓치지 않고 읽는 능력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추시 연습지죠. 이렇게 점선을 쭉 따라가면서 글자를 다 놓치지 않고 다 따라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도토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점선을 따라가면서 글자를 놓치지 않고 쭉 따라갈 수 있으면 벼룩시장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찾아서 읽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글줄을 놓치게 되면 이제 연필깎이라고 읽지 못하고 연필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 추시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지들을 가지고 이제 근거리 활동에서 추시 기술을 익힐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원거리 활동에서도 이제 추시 기술이 필요하죠. 이제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확인하거나 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판서한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하고 필기하는 것도 다 추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중간중간에 숫자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나오는 숫자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숫자를 놓치지 않고 칠판에 적혀져 있는 대로 잘 읽을 수 있다면 망원경을 사용한 원거리 추시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공항이나 도로에서 이런 표지판들을 갖다가 망원경으로 잘 따라가면서 잘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거리 활동에서도 망원경을 활용해서 추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추적 기술입니다. 추적. 추적이라고 하는 건 투시랑 조금 비슷한데요. 차이가 뭐냐면 움직이는, 이동하는 목표물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 저체력 학생들이 마우스의 움직임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우스 포인터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추적 기술이 부족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 컴퓨터 웹사이트 보다 보면은 움직이는 배너들 있잖아요. 배너들의 글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잘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도 추적하는 기술을 연습할 수가 있죠. 근거리 활동에서. 자, 이제 원거리 활동에서 이제 망원경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확인하는 연습이죠. 선생님이 이제 카드에다가 단어가 써져 있는 카드를 갖다가 들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의 움직임을 쫓아서 이렇게 카드에 있는 단어를 확인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이때는 이제 대비되는 공을 사용하는 게 좋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체육 활동에 필요한 구기 활동, 구기 종목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추적 기술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버스 노선 번호 확인하는 거 있죠. 멀리서 이제 버스가 다가오면 정류장에서 망원경으로 버스의 움직임을 쫓아가면서 이게 몇 번 버스인지 또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이런 것들을 노선을 확인하고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버스를 선택해서 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적 기술과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주사 기술입니다. 주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간이나 장소를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이에요. 그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있는 어떠한 지우개 같은 것들을 찾는 것도 주사하기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책상에서 뭔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서 어떤 떨어뜨린 물건을 찾는 것도 주사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뭐 운동장에서 친구를 찾는 것도 주사 기술이고요. 또 특정 상가 지역에서 뭐 특정 카페를 상점을 찾는 것도 주사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이 이제 주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주사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근거리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보통 책에서 어디 어디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에 가운데쯤 뭐 무슨 단어 찾아보세요. 무슨 그림 찾아보세요 하는 것들이 이 주사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이 이제 지그재그로 훑어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 이 활동지를 통해서 이 지그재그로 따라가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나 글자를 따라 읽는 거죠. 빠뜨리지 않고 잘 읽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그재그로 훑어볼 수 있는 기술이 기초 기술이 습득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이런 활동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축구공을 찾아보세요 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학생이 훑어보면서 축구공을 놓치지 않고 찾아보는 거죠. 체계적으로 훑어보지 않고 막 훑어보면은 중간중간에 확인하지 못한 구역이 생기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시력 학생들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야가 좁다 보니까 이 체계적으로 훑어보지 않으면 확인했던 장소인지 확인하지 않았던 장소인지 이런 것들을 좀 혼돈을 하거나 또 특정 위치 구역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원거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놓고요. 칠판에 있는 이 지그재그 선을 따라가면서 숫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숫자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면 이제 주사하기 망원경을 활용한 원거리 활동에서 주사하기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상가에서 특정
뭐 미용실을 찾는다, 점포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훑어봐야 되겠죠. 훑어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상점을 찾는 것도 이제 주사하기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하기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공간이나 장소를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훑어보는 기술이 바로 지그재그로 훑어보는 기술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이제 시기능 훈련에 도움이 되는 교구입니다. 이제 라이트 박스 또는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교구고요. 이렇게 아크릴판 안에 여러분들 조명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테이블입니다. 보통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이제 시자극이라든가 시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방의 조명을 낮춘 상태에서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참 그리고 이제 피저 시각장애 학생들이 CVI라고 하는 피저 시각장애 학생들이 조명에 대한 어떤 집중도라든가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증 저시력 유아 외에도 피저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방의 조명을 소등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활동에 어느 정도 라이트 테이블의 활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조명을 표준 조명으로 켠 상태에서 이렇게 라이트 테이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이렇게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반투명 플라스틱,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을 가지고 도형 활동이라든가 또는 숫자 활동, 숫자를 익히는 활동이라든가 또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자모음을 갖다 익히는 활동들도 이 라이트 테이블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투명의 유색물체라든가 도구, 뭐 도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래 사용하게 되면 빛의 깜빡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명 장치가 이제 오래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빛의 깜빡거림은 발작을 촉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질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쌓기 같은 놀이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각 발달이라든가 시자극이 촉진이 될 시자극이라든가 시각 발달이 이제 촉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테이블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어떠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 또는 뭐 사물에 대한 형태에 대한 인식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앉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기능 훈련에 도움이 되는 앱이나 또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아이패드에서 보통 구현이 되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해상도가 좋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선호에 따라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능 훈련에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패드에서 그리기 앱 있죠. 그리기 앱을 활용을 해서 그리기 활동들을 통해서 시기능을 갖다가 촉진할 수도 있고요. 발달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게임 앱, 풍선 같은 거 터트리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풍선을 쫓아가면서 터트리는 것은 이제 추적 기술과 관련되는 거죠. 이런 앱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앱들은 고대비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반 유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들은 사물과 배경 간의 대비가 낮아서 아이들이 식별을 잘 못하거나 또는 등장인물들이 화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아이들이 잘 식별하지 못한다거나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아이들이 관심이나 흥미가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고대비에 어떤 천천히 움직이는 사물들을 보고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각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증 저시력 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대비 애니메이션
활용을 해서 시각 발달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비 화면에 보고 화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달이 있어요. 달이 지나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시각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고대비 화면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화면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물이나 모양이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시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나무가 생기고 나무의 잎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의 앱들도 연령에 따라 여러분들이 적합한 것들을 갖다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나무에 어떤 과일이 열렸죠?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름의 색깔이 어떤가요? 뭐 핑크색, 파란 색깔, 하늘 색깔, 초록색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시기능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고대비 애니메이션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